제5권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제35장 중의의 귀국. 마침내 진공자 중의 일행은 진해 수도 옹성에 당도했다. 중의를 비롯한 그 가신들은 옹성을 보자 마치 고국에 돌아오기라도 한 듯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그들은 뜻밖의 비보를 접했다. 호돌 어르신께서 참수당하셨습니다. 호돌이라면 호모, 호원 형제의 부친이다. 물론 중이에게는 외조부가 된다. 어릴 적부터 그를 키워주다시피 했다.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청년 시절의 중이에게 호돌어른은 올려다보기조차 힘든 거목이요 이상이었다. 비보를 접하는 순간 중이는 통곡했다. 호모, 호원 형제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비열한 놈. 세자, 즉 새로 군위에 오른 진해공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불길처럼 일었다. 조세가 그런 호원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위로한다. 한번 세상을 떠난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소.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의논해야 할 것이오. 그것만이 호돌 어르신을 위한 길이외다. 호모, 호원 형제는 눈물을 거두었다. 중이도 슬픔을 가라앉히고 호모, 호원을 위로했다. 두 분 외숙께서는 너무 상심치 마시오.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 그대들의 원수를 꼭 갚아주겠소. 진목공은 중이 일행이 당도했다는 보고를 받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공손지를 시켜 공관을 내주는 한편 궁중에다 큰 잔치 자리를 마련했다. 초성왕에게서 받은 환대에 못지않았다. 진목공의 부인은 모키다. 모키는 진나라 세자였던 신생의 친누이 동생. 신생과 중이는 비록 이복이지만 중이에게도 누이가 된다. 신생과 중이는 유별나게 가까웠다. 그 어린 시절의 정을 어찌 모키가 잊었겠는가. 모키는 눈물까지 뿌리며 중이를 극진히 대접했다. 공자께서는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진해공과 그 아들 어로부터 배신을 당한 바 있었기에 모키의 중이에 대한 애정은 더욱 각별했다. 회영을 중이 공자에게 내주고 싶습니다. 모키는 진목공을 찾아가 졸랐다. 회영이라면 옹성에서 인질 생활을 하던 진해공 어의 아내였던 진목공의 딸이 아닌가. 진해공이 진으로 탈출하는 바람에 홀몸이 된 비극의 여인. 가슴에 상처를 입었으리라. 그것 참 좋은 생각이요. 진목공은 모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깊었다. 당신이 한번 그 아이를 설득해 보시오. 그날 저녁 모키는 딸 회영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중이 공자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 회영은 어머니 모키의 말뜻을 금방 알아들었다. 저는 이미 진나라 세자에게 몸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또 다른 사람에게 몸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모키는 안타까운 눈길로 회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는 결코 너를 불러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도 소문을 들어 알고 있겠지만 중이 공자는 어진 사람이다. 그는 반드시 진나라 임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진나라 임금의 정부인이 되는 것이며 진과 진은 대대로 친하게 지낼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정략 결혼이요. 달리 생각하면 과부가 된 딸을 위한 어머니의 안쓰러운 모정이기도 했다. 회영은 영특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모키의 눈동자에서 그 두 가지를 모두 읽었다. 잠시 맑은 눈을 허공에 두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께서 진실로 그러하시다면 어찌 제가 이 한 몸을 아끼겠습니까? 며칠 후 중이가 머물고 있는 공관에 5명의 여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진목공이 중이를 위해 내준 공녀들이었다. 중이는 당혹해했다. 무슨 뜻인가? 공녀들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공손지가 웃음을 숨기며 암시의 말을 던졌다. 우리 주공의 선물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심부름이나 시키십시오. 그러나 시녀로 부리기에는 신분이 너무 높았다. 공녀라면 공실의 여인들, 즉 진목공의 피가 흐르는 딸들이 아닌가. 진은 오랫동안 융족 사이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융족의 관습이 많이 남아있다. 귀한 손님에게 높은 신분의 여인을 내주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다. 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관습. 곤란하군. 중이는 고민스러웠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다. 그날부터 그는 5 공녀의 시중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5 공녀 중에 모키의 딸인 회영도 끼어 있었다. 공녀라고는 했지만 그녀는 정부인의 딸, 후궁 소생의 공녀와 같은 신분일 수가 없었다.
실제로 진목공이 중이를 위해 내준 딸은 회영이다. 다만 회영의 과거가 마음에 걸려 이런 식으로 중이에게 접근시킨 것뿐이었다. 그런데 진공자 중이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다. 회영을 다른 후궁소생의 공녀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것이 회영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모키가 암시한 정략적인 면만 없었더라도 그녀는 벌써 공관을 뛰쳐나갔을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이는 손을 씻기 위해 시녀를 불러 물을 떠오게 했다. 마침 다른 공녀들은 밖에 나가고 없었고 회영만이 그곳에 있었다. 회영은 손대야에다 물을 담아 중이에게 바쳤다. 회영은 진목공의 부인인 모키의 딸. 중이에게는 조카딸이 되기도 한다. 마음이 불편했으나 모른 척 대야를 받아 손을 씻었다. 수건을 찾았으나 수건이 없었다. 다른 시녀 같았으면 얼른 수건을 가져왔겠으나 회영 역시 남의 시중만 받아왔을 뿐 남을 시중해준 적은 별로 없었다.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다. 중이는 차마 회영에게 수건을 가져오라는 말을 하지 못해 그냥 손을 흔들어 물을 털어냈다. 그런데 그만 그 물방울들이 회영의 얼굴에 튀고 말았다. 그 순간 회영은 그간에 쌓였던 불만이 모두 터지고 말았다. 눈꼬리를 날카롭게 치켜뜨며 중이를 향해 소리쳤다. 진과 진은 둘 다 천승의 나라. 공자께서는 나를 이리 업신여겨도 되는 겁니까? 우리 두 사람은 모두 대등한 나라의 공자 공녀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존중하여 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모욕을 주는 것인가요? 이렇게 따지고 든 것이었다. 이것을 보면 회영은 여간 당찬 여인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중이는 순간 자신의 실수를 직감했다. 얼른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미안하게 되었소. 본의가 아니니 이해해 주시오. 이러한 중이의 사과에 회영은 더욱 화가 났다. 공자는 나를 시녀 취급하였소. 아버님께 모두 말씀드리겠소. 회영은 이 말을 남기고 찬바람이 날 정도로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버렸다. 사실 중이는 진목공과 모키가 자신에게 회영을 비롯한 5 공녀를 내준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차마 회영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일 수가 없었다. 한번 혼인했던 전력 때문이 아니었다. 문제는 조카인 진회공의 아내였다는 점 때문이었다. 조카의 철을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회영을 다른 공녀들과 똑같이 취급해왔던 것이다. 그것이 마침내는 사단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리 꼬여도 묘하게 꼬였군. 중이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진목공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용히 만나 얘기를 나누고 싶소이다. 중이는 진목공을 대하자마자 사과의 말부터 올렸다. 송구스럽습니다. 진목공은 염려했던 것과 달리 온화한 웃음을 지었다. 오히려 과인이 실수를 한 듯 싶소. 사실 회영은 내가 가장 아끼는 딸이지요. 중이와의 혼담을 추진하고 싶었으나 회영의 전력이 마음에 걸려 드러내놓고 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을 쓴 것인데 이런 소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미안한 것은 오히려 이쪽이다. 이런 내용의 말을 진목공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궁을 나오는 중이는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청혼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는 회영과의 문제가 아니라 진목공과 자신과의 문제가 되었다. 오히려 혹을 붙인 꼴이구나. 어떠한 식으로든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공관으로 돌아온 중이는 호원과 조세를 불러 자문을 구했다. 연한이 여복으로 바뀌었군요. 조세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농담할 때가 아니오. 농담이 아닙니다. 듣자 하니 회영은 자색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재능 또한 대단하다고 합니다. 진목공과 그 부인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입니다. 공자께서 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몸달아 해야 할 판국의 진목공이 스스로 사랑하는 딸을 내려주겠다는데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순조로운 귀국을 위해서는 회영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실리적인 의견이었다. 하지만 동성 간의 혼인도 피하거늘 하물며 조카의 아내였던 여인을 어떻게 데리고 살 수 있단 말이오. 중이의 웅얼거림에 이번에는 호원이 나섰다. 공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조카를 섬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를 대신하여 군위에 오를 생각이십니까? 호원의 이 말은 상당히 강경한 어조였다. 중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따위는 아예 무시해버렸다. 지금은 오로지 귀국만을 생각해야 할 때다. 조카 딸이고 조카 며느리고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사치다. 지금 우리들의 처지는 진목공이 독약을 내린다 하더라도 받아 마셔야 할 상황이다. 진목공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결코 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쓸데없는 일로 고민하지 마시오. 라고 호원은 다른 때와 달리 격정적인 어조로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 호돌의 죽음이 그의 피를 뜨겁게 달구어 놓았음에 틀림없다. 큰일을 하려는 사람이 조그만 도덕에 얽매여 꼼짝 못해서는 다음날 후회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호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못을 박았다. 중이는 떨떠름했으나 호원과 조세의 현실적인 실리론에 밀려 이윽고 회영과 혼인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진목공과 모키가 매우 기뻐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진목공은 회영뿐 아니라 나머지 4공녀도 모두 중이의 측실로 내려주었다. 그는 또 3일마다 중이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닷새마다 중이를 궁으로 불러들여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향연의 연속, 세월 가는 줄 모르는 안락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듯 했다. 이러다간 임치에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중이는 제나라에 머물 때 제환공의 환대에 젖어 무기력증에 빠진 바 있었다. 제강의 도움으로 겨우 임치의 향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다. 돌아가는 모양새가 제나라의 재판이 될 것 같은 조짐이었다. 호원과 조세 등은 연일 향락에 익숙해져 가는 중이의 모습에 바싹 긴장했다.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소. 대책을 강구합시다. 호원과 조세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목공으로부터 또 잔치가 있다는 통보가 공관에 날아들었다. 중이는 늘 그러하듯 호원을 불러 함께 궁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자 호원이 중이에게 말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연회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조세를 대동하고 가심이 좋겠습니다. 조세는 예의범절에 익숙하고 시문에 능한 전형적인 문사 타입이었다. 중이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인 후 조세를 불렀다. 그대의 시 낭송 솜씨를 진군에게 한번 발휘해 보시오. 이미 호원과 의논을 마친 터라 조세는 사양하지 않고 중이를 따라 궁으로 들어갔다. 잔치 자리가 무르익었을 때였다. 진목공이 흥에 겨워 중이에게 권했다. 이런 즐거운 자리에 시가 없어서야 되겠소. 공자께서 한번 멋지게 읊어보시오. 저보다도 조세가 시문에 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렇게 해서 조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를 낭송하게 되었다. 가지런히 솟아난 기장 싹. 촉촉이 내린 비에 젖어 있구나. 멀고도 먼 남행의 길. 소백께서 노고를 위로하시네. 등짐진 사람 손술했군. 내 술에 내 소. 이제 큰일 이루었으니. 어찌하니 돌아가랴 내 고향 내 집. 이 시는 시경 소화편에 나오는 시로 제목은 서묘다. 서묘란 기장의 싹이라는 뜻이다. 진목공과 중이 앞에서 조세가 굳이 이 서묘라는 노래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세월을 유랑한 것은 큰 뜻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 큰 뜻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찌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 돌아가고 싶어라. 내 고향 내 집으로. 진나라 군주이시여, 어찌 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그리고 중이 공자이시여, 많은 가신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찌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이를테면 향연과 안락에 젖어 있는 중이와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진목공을 일깨워주는 시였다. 조세의 시를 들은 중이는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다. 그는 조세와 진목공을 한번 쳐다본 후 자세를 가다듬고 그의 화답하는 시를 읊었다. 이때 중이가 읊은 시는 하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내용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하수는 일시로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묘사했다. 중이는 진이 진을 섬기겠다는 뜻으로 이 시를 불렀다라고 한다. 일시란 전해지지 않는 시 또는 그 시를 모은 시편을 말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중이는 이 자리에서 진목공에게 자신의 귀국을 도와주면 진나라의 뜻에 언제든지 따르겠다는 약속의 시를 읊은 듯 싶다.
어찌됐든 조쇠의 일깨움에 중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각했다. 그리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진목공에게 군사적 도움을 청하는 시를 읊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진목공 역시 시로써 응답했다. 6월은 어지러운 달. 병차를 정비하고 내 말이 튼튼하니 모든 준비가 끝났도다. 허민 흉노의 기세 불꽃 같아. 내 일을 막기 위해 서두르네. 진목공이 이 시를 읊은 것은 자신이 중이를 도와줄 의사가 명확히 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대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도다. 병차도 준비하고 군사들도 훈련시켜 놓았다. 그러니 그대는 귀국하면 주천자를 보필하여 천하 안정에 힘써라. 중이와 진목공의 이러한 화답의 시를 듣고 조쇠는 감격과 환희를 맛보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중이 곁으로 다가가 말했다. 공자께서는 속히 계단 아래로 내려가 진군에게 절을 올림으로써 진군의 명을 받드십시오. 십수년의 유랑 생활을 함께 해온 중이었다. 어찌 조쇠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겠는가. 중이는 얼른 일어나 계단 아래로 내려가 절을 올리려 했다. 그러자 진목공은 두 손을 내저으며 만류했다. 굳이 절을 할 필요까지는 없소. 중이가 주춤하자 조쇠가 다시 진목공을 향해 외치듯 말했다. 이는 온갖 곡식이 때맞게 내리는 비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군우께서 주천자를 보필할 자로 중이 공자를 지명하셨는데 어찌 감히 절을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이는 끝내 진목공에게 큰 절을 2번 올렸다. 이로써 진나라 군대가 중이를 도와 진으로 출병하는 일은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다.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는 겨울이 되었다. 그 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진나라 수도 옹성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출정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중이 일행도 바빴다. 그들의 마음은 한껏 들떠 있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어서 이 겨울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때가 무르익었음인가? 아니면 호언의 말대로 하늘이 중이를 도와줌인가? 회색빛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발을 헤치고 두 사내가 중이가 머물고 있는 공관문을 두드렸다. 삿갓의 미복 차림. 대문을 열어주던 선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그대는.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빙그레 웃고 있는 두 사내 중 하나는 선지의 어렸을 적 친구 난순이었다. 난순은 진나라 대부 난지의 아들. 진원공 시절 각 가문들이 장래를 위해 여러 공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처지에 빠졌을 때 난씨의 당주인 난지는 이호를 선택한 반면 선우는 중이를 선택하여 아들 선진을 그 가신으로 들여보낸 것이었다. 중마고우였던 선진과 난수는 이때 헤어졌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중년이 되었다. 선진이 놀랄만도 했다.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진해공 이호가 군위에 오르면서부터 난씨 일무는 명문가의 반열에 올랐다. 당연히 난순도 진해수도 강성에 있어야 했다. 굳이 말하면 선진과는 적인 셈이었다. 공자를 뵙고 싶네. 난수는 다짜고짜 중이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분은 선진은 긴장하여 난순 곁에 서 있는 다른 사내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낯선 얼굴이다. 어쩌면 난순과 그 사내는 중이의 암살 임무를 띠고 옹성까지 자맹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이쪽은 극곡이라는 사람으로 극시 일문의 한 사람이지. 자네는 강성을 떠난 지 오래되어 이 사람을 잘 모를 걸세. 극시 일문이라면 진해공의 총신인 극예와 인척간이 분명하다. 선진은 더욱 긴장하는 표정을 지었다. 난순이 선진의 경계하는 마음을 눈치채고 미소로써 응대했다. 안심하게.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따위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네. 오히려 우리는 공자를 돕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떠나온 것이네. 선진은 난순의 눈동자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옆으로 몸을 비켜섰다. 난순과 극곡은 중이를 면담했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공관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무슨 일로 왔을까? 진해공의 가신이라면 곧 그 아들인 진해공의 신하라고도 할 수 있다. 중이의 귀국에 대해 무슨 낌새라도 챈 것일까? 그러나 방 안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가 오가고 있었다.
새로 군위에 오른 진회공은 연일 사람을 죽이는 공포 정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이 가득하고 대부들은 진회공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들 중이 공자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의 아비인 난지는 급진, 주지교 등과 비밀리 결사하여 무사를 모아둔 채 공자께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즉시 내응하여 폭군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테면 반진회공 세력이 이미 강성 내에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옹성으로 달려온 것은 오로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난순과 극곡은 반복해서 강조했다. 극시일가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단 말이지. 중이는 확인하듯 물었다. 그렇습니다. 의심이 가신다면 저희 두 사람을 인질로 잡아두어도 무방합니다. 거짓이 아니다. 중이는 이렇게 확신했다. 아니, 그럴 것까지는 없네. 자네들은 어서 돌아가게. 공연히 밖에서 오래 머물다가 진해공의 의심을 살지도 모르니 말일세. 언제쯤 귀국길에 오르시렵니까? 조만간 아마도 해가 바뀌기 전에 진군을 이끌고 황하를 건널 수 있을 것 같네. 제 아비께 꼭 공자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난순과 극곡은 하룻밤을 머물고 강성으로 돌아갔다. 중이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진목공이 군사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강성 안에 자신의 귀국을 기다리는 세력이 구축되어 있다니 강성에 도착하기만 하면 성문이 열리는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놓았다. 과연 하늘의 뜻은 어떠할까? 이윽고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시초를 뽑아 점을 쳤다. 뽑힌 점괘는 태괴 6효 안정이었다. 대길이다. 그런데 중이는 그 점괘가 너무 좋아 오히려 의심이 갔다. 구범을 모셔오너라. 호원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역시 난순과 극곡이 다녀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다. 이제 진을 향해 떠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중이는 점을 치고 있는 것이었다. 긴장하고 계시구나. 그는 조용히 중이 앞에 가섰다. 구범, 이 점괘를 풀어보시오. 아무래도 호원은 탁자 위에 놓인 점괘를 보았다. 눈동자가 강렬하게 빛났다. 그는 벼랑간 무릎을 꿇더니 중이에게 큰 절을 올렸다. 무슨 뜻이오? 그 절은 이 점괘는 대길 중의 대길입니다. 하늘과 땅이 합침해 작은 것은 가고 큰 것이 온다는 뜻입니다. 공자께서 이번에 가시면 나라를 얻을 뿐 아니라 천하 모든 나라의 맹주가 되실 궤입니다. 그런가? 믿어지지 않는군. 중이는 기쁨을 억누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또 한 가지 뜻밖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두수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이두수, 중이의 눈이 빛났다. 그러나 기쁨의 빛이 아니라 불쾌감이 잔뜩 서린 빛이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두수라면 중이 일행이 자객 발제의 마수를 피해 백적부락을 떠날 때 중이의 모든 재산을 훔쳐 달아난 자가 아니던가. 그 때문에 중이 일행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모를 당했던가. 그놈이 무슨 낯짝으로. 앞에 있으면 주먹이라도 한 방 날릴 표정이었다. 병장기를 잔뜩 사서 보내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아마도 이두수는 그동안 공자의 제물로 무기를 구입해 두었다가 이번 출정에 즈음하여 이리로 보낸 모양입니다. 교활한 놈. 중이는 이두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미는 듯 더 이상 호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모처럼만의 유쾌한 기분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 호원은 얼른 화제를 바꿨다. 출정일은 정하셨습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소.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궁으로 들어가 진군을 찾아뵙고 출정일을 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럴 작정이었소. 마침내 출정일이 정해졌다. 12월 초사흔날. 눈도 그쳤다. 하늘은 맑았다. 출정은 진목공이 중이를 진나라 국경까지 배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시 모든 군대를 동원한 전투 대열이었다. 진목공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옹성을 출발했다. 선봉에는 진에서 망명해온 비표를 임명했고 그 뒤를 바쳐 공자집과 공손지로 하여금 선진 부대를 지휘하게 했다. 진목공 자신은 세자 앵 모신 백리해 진공자 중이 등과 함께 중군을 거느리고 동쪽을 바라보고 나아갔다. 이때 진에서 동원된 병차 수는 총 400승.
중이는 병차 위에 올랐다. 이제 돌아간다. 감개무량했다. 포읍을 떠난 이래 지난 19년 동안의 세월. 혈기의 중년 시절을 모두 유랑으로 보냈다. 단 하나의 꿈을 위하여. 그 꿈이 실현되고 있다. 1만 리의 긴 여정. 그 끝이 보이고 있다. 중이는 자신이 진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실감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극이 자신에게 사자를 보내 돌아오라고 권했을 때 응낙했더라면 손쉽게 진의 군주 자리에 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중이는 이극의 청을 거절했다. 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호의 폭정과 종말이 그 답이다.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당시의 진나라 상황은 내분을 겪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중이라 한들 별다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달리는 병차 위에서 중이는 깊은 상념에 젖어들었다. 칼날 같은 겨울바람에 손발이 어는 줄도 몰랐다. 출정 한 달 만에 위양이라는 곳에 당도했다. 위양은 지류인 위수와 본류인 황하가 합류하는 지점에 접해 있는 자그마한 땅. 진과 진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강을 건너면 진의 영토. 진목공은 일단 위양에서 진군을 멈췄다. 그곳에서 그는 중이를 위해 마지막 연회를 베풀었다. 누런 황하 물결을 굽어보며 진목공은 중이에게 술잔을 건넸다. 이제 저 강을 건너면 공자의 고국이요. 건너가거든 부디 우리 부부를 잊지 마오. 중이는 공손히 술잔을 받으며 화답의 말을 던졌다. 오매불망 잊지 못하던 고국의 땅을 이제야 밟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우의 덕분인데 제가 어찌 군우를 잊으리까? 그때 문득 진목공의 아들 세자 앵이중이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길게 목청을 뽑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외숙을 보내드리려고. 위수 북쪽에 이르렀네.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 노차와 승왕. 외숙을 보내드리오니. 끝없이 번지는 이런저런 생각.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 경계와 옥패. 이란 제목의 시로 이 노래 역시 진풍편에 전해 내려온다. 노차는 수레 혹은 병차를 말하며 승왕이란 누런말 네 마리를 뜻하는 말이다. 강을 건너면 진해공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병력일 것이다. 세자 앵은 자신은 비록 여기에서 돌아가지만 진나라 군대를 딸려보냄으로써 중이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겠노라 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경궤는 옥보다 조금 질이 떨어지는 돌이고 옥패란 옥으로 장식한 패를 말한다. 귀국하여 군위에 올랐을 때 재정이 어려우면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겠다는 세자 앵의 따스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이별식은 짧을수록 좋다. 중이는 진나라 세자 앵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본 후 곧 강을 건널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세자 앵은 일단 도성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진목공 자신은 좀 더 위양에 남아 중이의 도강을 지켜보기로 했다. 만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황하를 건널 작정이었다. 중이를 따라 함께 진으로 들어갈 군대는 공자집과 공손지가 이끄는 선진부대. 그들은 중이의 입국을 저지하려는 진해공의 군대를 격파할 임무를 띠고 있었다. 이윽고 도강이 시작되었다. BC 636년 진해공 원년 정월의 일이었다. 그런데 강을 건너기 직전 자그마한 소란이 일었다. 중이의 가신 중에 호숙이란 사람이 있었다. 중이가 진을 도망칠 때부터 그의 짐을 맡아가지고 따라다니던 종자 중 한 사람이다. 신분이 낮아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한 충복이었다. 호숙 역시 황하를 건너기에 앞서 감개무량함에 젖어들었다. 열국을 돌아다닐 때 배고프고 추위에 떨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땐 갈아입을 옷까지 하나 없었지. 배가 고파도 밥 한 술 얻어먹을 곳이 없어 물로 배를 채워야 했던 수많은 나날들. 그런 고생을 한 보람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다. 승선. 행장을 수습하던 호숙은 자신의 손때가 묻은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 정이 갔다. 그래서 그는 유랑길에 사용하던 구멍난 옹기소치며 깨진 질그릇이며 달아빠진 돗자리와 찢어진 술의 휘장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챙겨 배 안에 옮겨 실었다. 심지어는 먹다 남은 술찌꺼기까지 단지에 담아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품에 안아 배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갑판 위에 서서 이를 보고 있던 중이가 껄껄껄 웃으며 호숙을 향해 말했다.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날마다 진수성찬일 터인데 그런 구질구질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무엇에 쓸 것인가? 호수가 그것들을 모두 강변 백사장에 내다 버려라. 호숙이 난처한 표정으로 중이를 바라보자 중이는 짐 나르는 군사들을 불러 다시 명했다. 이 너절한 물품들을 모두 내다 버려라. 중이의 명령에 군사들은 호숙이 갖다 놓은 옛 물품들을 다시 황하 언덕에 내려놓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호원의 표정이 벼랑간 바뀌었다. 공자께서 아직 부귀를 얻기도 전에 구차했던 지난 날을 잊으려 하는구나. 강을 건너기 전인데도 이러하거늘 강성으로 들어가면 새 것만 사랑할 뿐 옛 것은 모두 버릴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함께 고생해온 망명가신들을 모두 저 옹기소치나 질그릇처럼 대하겠지. 내 과감히 공자께 간언을 올리리라. 속으로 결심을 마친 호원은 결연히 중이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작별을 구할까 합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 중이는 너무나 놀라서 눈을 왕방울만하게 떴다. 작별을 고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지금까지 공자에게 3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공자를 모실 수 없습니다. 3가지 죄라니요. 듣건대 어진 신하는 그 임금을 편히 모시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자로 하여금 오록 땅에서 농부들로부터 밥 대신 흙을 받은 모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죄입니다. 또한 조나라와 정나라 군주로부터는 천대를 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2번째 죄입니다. 또 술 취한 공자를 수레에 싣고 제 나라를 도망쳐와 공자를 진노케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3번째 죄입니다. 이렇듯 저는 지난 19년 동안 공자께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청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공자를 고국으로 들여보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강만 건너면 고국 땅입니다. 안으로는 국내에서 공자를 기다리는 신하가 있고 밖으로는 진나라 군대가 돕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공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서진 그릇이나 헌 그릇은 다시 상 위에 올려놓을 수 없으며 찢어진 돗자리는 다시 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공자 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엄숙하고 진지한 호원의 말이었다. 아, 중이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비로소 호원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중이는 호원의 어깨를 세차게 움켜쥐었다. 눈에서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내렸다. 그대가 나를 이토록 신랄하게 꾸짖는 것이 마땅하오. 나의 잘못이오. 모든 게 나의 잘못이오. 내 어찌 지난날의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잊을 수 있겠소. 호수가 저 백사장에 내버린 물건들을 도로 배 안으로 들여놓아라. 중이는 이렇게 명하고서 도도하게 흐르는 넓은 황하의 물결을 굽어보며 외쳐댔다. 내 고국에 돌아가서 그대의 고생을 잊는다든지 아니면 나라 일을 돌봄에 있어 그대가 나와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면 어느 쪽이건 간에 그 자손들이여 불행하라. 불행하리라. 중이는 진목공에게서 작별 선물로 받은 벽을 손에 움켜쥐고 높이 쳐들었다. 하백, 황하의 신이시여 나의 맹세를 지켜보시라. 말을 마침과 동시에 오른손에 쥐고 있던 벽을 황하의 누런 강물 속으로 던졌다. 귀국의 감격으로 인해 들떴던 중이의 마음은 이로써 조용히 가라앉았다. 자신의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 했다.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시절들, 어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호원의 중이에 대한 간언은 국내파와 망명파의 주도권 싸움을 향한 첫 신호탄일 수도 있었다. 강성으로 들어가면 그동안 진해공과 진해공에 반대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국내에 머물면서 망명공자인 중이를 영입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을 것이다. 그 역시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투쟁이었으리라. 얼마 전에 비밀리 옹성을 다녀간 난순과 극곡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중이에게 있어 그들의 존재와 활동은 상당히 새롭고 신선하게 비칠 수도 있었다. 감격할 것이다. 아니, 벌써 감격하고 있었다. 더욱이 국내파는 기득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반을 닦아놓고 있는 사람들 뿐이다. 넓은 영토, 수많은 재산, 탄탄한 인맥. 망명파 가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국의 빠른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이는 그 국내파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호원, 조세를 비롯한 망명파들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
강변에 버려진 옹기소처럼 언제 버림받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옛 물건들을 백사장에 버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호원은 자신의 미래를 떠올렸으리라. 지금 그것을 확인해두지 않으면 망명파는 당하고 만다. 국내파와의 주도권 다툼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당할 것이다. 이런 직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을지도 몰랐다. 호원 정도라면 능히 그러한 것을 내다보는 안목을 지닌 인물이 아니겠는가. 하백이시여, 나의 맹세를 지켜보라. 중이의 이러한 맹세에 호원을 비롯한 모든 가신들은 감격했다. 각자 마음속으로 자신들의 확고한 미래를 그려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싸늘한 웃음으로 호원을 훔쳐보는 사람이 있었다. 말이 없기로 유명한 사내, 그러면서도 중이를 아끼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사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떼어 허기져 있는 중이에게 바친 사내. 계자추였다. 그는 호원의 마음속을 읽기라도 한 듯 혼자 중얼거렸다. 공자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과연 누구의 공인가? 이는 모두 하늘의 뜻이다. 그런데 호원은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 가소로운 일이다. 주인에게 봉사하고 그 대가를 바라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다. 갑자기 호원이 싫어지는구나. 계자추는 결벽 증세가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는 숭고하고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왔던 중이가 호원과 타협하는 광경을 보고 중이에 대해서 마저 실망을 느꼈다. 나야말로 물러날 때가 되었구나. 그가 은퇴를 결심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배들은 열을 지어 강을 건넜다. 배에서 내려 황하대안의 땅을 밟는 순간 중이와 그 일행들은 감격했다. 드디어 돌아왔다. 19년 만에 귀국이었다. 얼마나 밟아보고 싶어 했던 고국의 땅이던가. 그러나 중이는 감격의 표정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아직 아니다. 단순한 귀국은 19년의 유랑 생활을 겪은 중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는 진의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것을 위한 진군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작전 회의가 열렸다. 어떤 경로를 밟아 진격할 것인가? 위수 주변으로 많은 읍이 있었지만 모든 읍을 다 점령할 수는 없었다. 우선 영호를 손에 넣어 근거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진의 의견이었다. 영호는 지금의 산서성 의시현 서쪽 땅, 다소 북쪽에 치우쳐 있기는 하나 주변 일대에서는 가장 요충지라 할 만한 곳이었다. 진회공과 극예가 결코 강성에만 틀어박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강성을 나와 우리의 진격을 저지하려 들 것입니다. 영호를 점령해두지 않으면 그들과의 일전을 치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호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선진은 많은 것을 연구해 두었다. 그는 지도까지 그려가며 중위군이 나아가야 할 진로를 설명했다. 중위는 선진의 계책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었다. 좋다. 영호성으로 진격하자. 중위의 결정에 따라 진나라 장수 공자집과 공손지는 영호를 향해 군대를 몰아갔다. 당시 영호성을 지키는 수장은 등온, 극예의 지위를 받는 대부였다. 당연히 그는 항전의 깃발을 높이 세웠다. 진군은 영호성을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성의 방비는 만만치 않았다. 첫 전투에서 지지부진하면 중위의 강성행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았다. 속전속결로서 중위군의 용맹함을 널리 보여주어야 한다. 선봉장으로 비표가 나섰다. 비표는 진해공과 그 일파에게 죽임을 당한 대부비정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진으로 망명까지 하지 않았던가. 그 역시 오늘을 위해 십수년을 기다려왔다. 비표는 놀라운 용맹성을 발휘했다. 선두에 서서 성을 공략했다. 가장 먼저 성 위로 올라섰다. 비표의 활약으로 영호성은 닷새 만에 함락되었다. 공자집은 영호 수장 등온을 사로잡아 한 칼에 목을 쳐 죽였다. 나머지 장수들은 죽일 필요가 없었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온 것이다. 출발이 좋다. 그 다음 목표는 상천이었다. 상천은 현 산서성 임진현 동쪽 일대. 선진의 책략이 맞아떨어졌다. 영호성이 함락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인근 읍성들은 싸울 의욕을 잃었다. 상천을 지키던 수장은 중위군이 채 성에 다다르기도 전에 성문을 열고 항복해왔다. 다음은 구쇠.
구쇠 역시 산서성에 소재한 땅으로 지금의 해연 일대다. 영호에서 상당 부분 남쪽에 치우쳐 있는 곳이다. 구쇠의 수장도 중위군이 밀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곧장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 이리하여 중위군은 한 달이 채 못 되어 위수 근방의 중요한 성 3개를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이때쯤 강성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노도와도 같은 중위군의 진격에 진회공과 극의, 여의생 등은 심히 당혹스러웠다. 그대들이 직접 나가 저지하시오. 진회공은 불안한 눈빛으로 극의와 여의생에게 명을 내렸다. 2군 중 1군을 극의와 여의생에게 내주었다. 2월 4일 극의와 여의생은 병력 2만에 해당하는 1군을 이끌고 강성을 출발, 여류라는 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여류는 산서성 의시현 서북쪽 땅으로 영호성과 몹시 가까운 곳이었다. 중위군의 본거지를 쳐부숨으로써 일거에 전세를 만회하려는 극의의 비장한 각오였다. 진군이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소식은 중위군에도 전해졌다. 정탐병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중위는 선진을 향해 빙글에 웃어 보였다. 모든 것이 그대의 예상대로군. 후일 선진은 진의 군대를 총지휘하게 되는데 그의 이러한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쳐들어갑시다. 대부분의 가신들은 전면전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중위는 입을 열지 않았다. 중위의 침묵을 눈치챈 사람은 진나라 장수 공자집이었다. 협상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가신단의 리더인 호원도 중위의 마음을 읽었다. 양측 모두 피해가 크겠지요. 싸움에서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은 적이라고 하지만 진군 역시 모두 진나라 백성들이 아닌가. 이긴다 한들 자신의 백성을 죽이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백성들의 원한을 사게 되면 통치가 수월치 못함은 당연한 것. 싸우지 않고 진군을 장악하는 것이 중위 쪽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었다. 중위는 고뇌하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무혈 입성은 불가능할까? 모든 장수들은 놀랐다. 진회공과 극의, 여의생 일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려 들 것이다. 이런 마당에 무혈입성을 바라고 있다니. 욕심이 너무 과하다라는 눈빛들이었다. 그러나 공자집만은 달랐다.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중위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공자께 묻습니다. 공자께서는 귀국 후 그동안 진해공과 진해공을 섬긴 신하들을 처형할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나는 처형하지 않을 것이오. 극의와 여의생도 말입니까? 그렇소. 그들은 자신들의 주군을 섬긴 충신들이오. 죽일 까닭이 없소. 중위는 확고하게 자신의 마음을 밝혔다. 공자집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렇다면 공자의 무혈 입성은 가능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강화 쪽으로 기울어졌다. 강화 사절을 자청한 공자집은 여류에 머물고 있는 극의와 여의생의 진체를 찾아 들어갔다. 일전을 각오한 극의와 여의생에게 공자집의 방문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들은 당황했다. 항복을 권유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협상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두 사람은 공자집을 만나기에 앞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싸움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었다. 진군은 강하다. 반면 진군은 약하다. 버틸 때까지 버티자는 마음으로 군대를 이끌고 여류까지 나온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협상에 응하는 것이다. 필시 중위를 군주로서 인정하여 영접하라는 것일 게다. 문제는 중위와 그들과의 관계이다. 그들은 중위와는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다. 귀국하여 군위에 오르는 순간 자신들을 모조리 처형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런 것을 알고 항복의 절을 올릴 수는 없지 않은가. 항복이라면 무슨 조건일까? 평상시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극의였지만 이번 경우만큼은 쉽게 짐작할 수 없었다. 일단 공자집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소이다. 극의와 여의생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공자집을 안으로 불러들였다. 공자집은 말을 빙빙 돌리지 않았다. 직설적으로 자신의 보관을 밝혔다. 항복하시오. 필요 없는 싸움은 삼가고 중이 공자를 영접하시오. 강화 사절치고는 상당히 강경조의 제안이었다.
극에는 또 한 번 당황했다. 두려움에 앞서 불쾌감이 일었다. 거절한다면 진군의 패망만이 있을 뿐이요. 우리를 너무 얕보고 있는 것 같소. 그대들은 이미 통솔력을 잃고 있소. 진군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단 말이오. 그것이 무슨 말이오? 일전에 진의 대부 몇 명이 옹성을 다녀갔소. 아마도 지금쯤 강성 안에는 반진의 공파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을지도 모르오. 공자집의 말에 극의 안색은 흑빛이 되었다. 혹시나 했던 약점을 중위군 쪽에서는 이미 환하게 꿰뚫고 있지 않은가. 곁에 있던 여의생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듬거리듯 물었다. 항복을 수용하면 그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소? 공자집이 기다리던 말이었다. 그대들이 항복하고 중위 공자를 영접하면 나는 나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서 그대들의 현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소. 극에는 신음했고 여의생은 반색의 빛을 보였다. 중위 공자가 우리를 살려둘 것 같소. 그 점은 하늘에 맹세할 수 있소. 그대들이 군대를 후퇴시키면 내가 책임지고 중위 공자께 말하여 목숨뿐 아니라 그대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겠소.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지위와 재산을 유지시켜준다. 엄청난 유혹이었다. 극애와 여의생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무수한 말들이 눈빛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오갔다. 먼저 고개를 끄덕인 것은 여의생이었다. 잠시 후 극애도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좋소. 그대의 맹세를 믿고 중위 공자를 영접하겠소. 진군 항복. 모든 진나라 대부들의 신분 보장. 협상은 이루어졌다. 이후의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극애와 여의생은 공자집의 요구대로 군대를 여류에서 철수하여 순으로 물러났다. 순 땅은 산서성 임진년의 동북쪽에 소재한 작은 나라로 진의 속국이었다. 2월 12일 중위 군의 대표 호원과 진군 대표 극애와의 사이에 맹약이 이루어졌다. 장소는 순 땅. 증인으로는 진나라 장수 공자집이 배석했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입술에 바른 후 하늘에 대고 맹세했다. 함께 중위 공자를 받들어 군주로 모시겠으니 각자는 두 마음을 품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3일에 중위는 구세 땅을 출발하여 순 땅으로 들어갔다. 극애와 여의생은 모든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총사령관의 자격을 상징하는 길을 중위에게 바쳤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대들의 지위는 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요. 진나라 군대를 장악하게 된 중위는 그날로 전군을 이끌고 고곡을 향해 진군에 나갔다. 진회공은 젊고 경험이 없었다. 겁도 유달리 많았다. 그는 날마다 악몽을 꾸었다. 중위가 강성으로 쳐들어와 자신의 목을 베는 꿈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중위군을 저지하러 나간 극애와 여의생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잘 싸우고 있을까? 그는 날마다 극애로부터 승전 소식이 날아들까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나 좀처럼 파발의 말발급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진회공은 초조함을 견디다 못해 내시 발제를 불러 명했다. 극애에게 가서 속히 중위를 쳐 없애도록 독촉하고 오라. 발제는 강성을 출발하여 여류를 향해 가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극애와 여의생이 공자 중위를 영접했다. 이제 이 나라 주인은 중위 공자다. 이러한 소문은 백성들 사이에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다. 발제는 기겁하여 수레를 돌려 다시 강성으로 들어갔다. 진회공의 놀라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다. 얼굴이 샛노랗게 변했다. 극애와 여의생이 나를 배신하다니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발제는 노회한 내시였다. 여러 대에 걸쳐 진나라 공실의 일을 맡아왔다. 그는 허둥대는 젊은 군주 진회공에게 침착하게 권했다. 속히 극보양, 한간, 극진, 난지 등 대부들을 불러중이 군을 맞아 싸울 태세를 갖추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노회한 발제라고 한들 이미 대부들 사이에 비밀 결사가 조직되어 중위를 영접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줄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다. 입조령을 내렸으나 아무도 조당으로 드는 사람이 없었다. 고작해야 말단 관리 연하문명만 궁안으로 들어왔을 뿐이었다. 발제는 그제서야 대부들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재빨리 진회공에게 권했다. 모든 신하들이 중위를 맞아들일 마음을 품고 있는 듯 싶습니다.
주공께서는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수레를 몰 터이니 잠시 궁을 떠나 몸을 피하십시오. 진회공은 자신도 모르게 탄식했다. 아, 지난날 내가 진나라에서 몰래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진목공의 미움을 받아 오늘 이 지경이 되었구나. 그날 밤 진회공은 환관 발제와 함께 강성을 빠져나와 어디론가로 도망쳤다. 거침없는 진격. 중위군을 가로막는 무리는 아무도 없었다. 이르는 곳마다 모두들 성문을 열고 나와 환호성을 지르며 중위공자를 영접했다. 마침내 순땅을 떠난 지 닷새 후인 2월 18일. 중위는 고곡에 당도했다. 고곡은 진의 옛수도. 그날 중위는 무궁을 참배했다. 무궁은 진무공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이다. 중위가 고곡에 입성한 후 첫 공식 행사로 무궁 참배를 행한 것은 진무공이 그의 조부이기도 했지만 둘로 갈라진 진나라를 통일한 사람이 진무공이기 때문이었다. 실질적인 시조인 셈이었다. 무궁 안에서 그는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을 보았다. 곽원. 두 사람은 온몸을 떨었다. 곽원은 점치는 관리 즉 복관이었다. 이미 나이 90이 넘었다. 진원공 시절 세자 신생의 비극을 막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쓴 사람이었다. 호돌과 더불어 진나라 대부들의 버팀목 역할을 한 정신적 기둥이자 원로 대신 횃불에 비친 곽원의 얼굴은 송장과도 같이 허옇다. 얼마 만의 재회인가. 주공. 곽원은 중위를 공자라고 부르지 않고 주공이라 불렀다. 그 말을 듣는 중위도 그 호칭을 쓴 곽원도 몸을 부르르 떨었다. 곽원은 중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중위는 그러한 곽원의 손을 잡아 천천히 일으켰다. 살아있었구려. 오늘을 보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있었습니다. 잘했소이다. 중위는 눈물을 뿌렸다. 곽원은 직접 중위를 진무공의 위패 앞으로 인도했다. 중위는 진무공 앞에 섰다. 할아버지이다. 어릴 적에는 엄하기만 했던 진무공. 밤이면 어린 중위의 손을 이끌고 산봉우리로 올라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하던 고원지대의 무법자. 저 별을 잡아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오랜 세월의 유랑 생활을 통해 진무공의 말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진을 위대한 나라로 이룩해 놓겠습니다. 그날 밤 중위는 곽원과 함께 뜰을 거닐면서 지난 19년의 유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튿날인 2월 19일. 고곡 성안이 시끌벅적했다. 도성인 강성에서 난지 극진을 필두로 주지교, 양설직, 순림보, 극보양, 한간, 난순, 극곡 등 대부들이 모두 고곡으로 달려왔기 때문이었다. 한결같이 중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신하가 군주에게 행하는 예였다. 그날 오후 중위의 진나라 군주 즉위식이 치러졌다. 중위는 당상 높은 곳에 앉았고 그 아래 좌우로 70여 명의 백관들이 나열했다. 진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즉위식은 조촐했지만 참석한 사람들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돌이켜보면 중위는 43세 때 고국인 진나라를 떠나 백적 불악으로 망명하였고 55세 때 제나라로 들어갔으며 61세 때 진나라로 가 진목공에게 의탁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진으로 돌아와 임금이 되었다. 이때 중위의 나이 62세. 그가 곧 역사상 유명한 춘추시대의 두 번째 패자가 되는 진문공이다. 이제부터는 중위를 진문공이라 부르겠다. 발제와 함께 강성을 탈출한 진회공의 행방이 밝혀진 것은 그 다음 날인 2월 20일. 진회공은 분수를 건너 북쪽을 향해 도망치다가 고량 땅에 이르러 그곳 백성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보고가 들어오자 진문공은 호원을 불렀다. 진해공을 어찌하면 좋겠소. 진회공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호원의 말은 단호했다. 그게 여의생과의 강화 조건으로 신하들은 용납하되 진회공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호원이 물러가자 진문공은 위주를 불렀다. 위주, 그대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오라. 위주는 진문공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그날로 그는 고량으로 달려가 그곳 백성들에게 사로잡힌 진회공의 목을 베었다. 현명한 자는 불안의 씨앗을 남기지 않는 법이지. 위주가 진회공에게 들려준 마지막 말이었다. 진회공은 BC 637년 9월에 즉위하여 그 이듬해인 BC 636년 2월에 피살되었다.
6개월도 채 임금 노릇을 하지 못했다. 진해공을 시종하던 환관 발제는 위주의 칼날을 모면했다. 그는 두엄 속에 숨어 진해공의 피살 장면을 목격했다. 위주가 돌아가자 그는 진해공의 시신을 수습하여 산기슭에 잘 매장해 주었다. 그로서는 끝까지 자신의 주인을 섬긴 것이었다. 위주는 돌아와 진문공에게 보고했다. 확실히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진문공은 마지막 남은 불안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부터는 자신을 도와 고고까지 온 공자집을 비롯한 진나라 병사들을 대접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비표는 이 자리를 빌려 진문공에게 절하며 흐느껴 울었다. 바라건대 억울하게 죽은 저의 부친 비정의 무덤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진문공은 비표의 청을 받아들여 비정뿐만 아니라 이극, 칠여대부의 무덤을 개장해 주었다. 그대의 고국은 진이다. 이제는 이곳에 남아 나를 도와주기 바란다. 그러나 비표는 사양했다. 신은 이미 진의 녹을 받았습니다. 어찌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비표는 아버지 비정의 개장 작업을 마치자 공자집을 따라 진나라로 돌아갔다. 그때 이미 진목공은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는 위수 북쪽, 즉 위양에 머물러 있다가 중위 공자 진문공이 군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통솔하여 수도인 옹성으로 회군했다. 진목공 24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